향기와 컬러의 바다, 마음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음씨 아로마 세라피스트 김민서입니다. 바디 마인드 아로마 세라피. 몸의 마음을 알아채고 몸의 마음과 만나고 그 마음을 수용하고 보듬어주는 아로마 세라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에도 마음이 있을까요? 바디 마인드. 이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몸의 마음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몸의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지금 내 배의 마음은 이런 것 같아. 지금 내 목은 이런 마음인 것 같아. 나한테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 내 손은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아. 이런 걸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 우리 몸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런 느낌이거든. 나 지금 이런 감정이야. 내 얘기 좀 들어줘.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알아채고 잘 들어주는 순간도 있지만 많은 시간, 대부분의 시간 몸의 말을 외면한 채 혹은 몸이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건 어때요? 이 질문이요. 몸이 먼저일까요? 마음이 먼저일까요? 이거는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질문과 비슷한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몸이 먼저 있고 그 몸에서 마음이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마음이 먼저 어떤 상태가 되어서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디마인드, 몸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짚어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몸이 마음보다 먼저일까요? 그래서 몸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이 감정에 대한 이론 있죠. 음, 뇌신경 과학자들,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온 그 히스토리를 보면요. 몸에 어떤 반응이요.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고 식은땀이 나고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올라가고 혹은 혈압이 이완이 되고 심장이 느리게 뛰고 호흡이 느려지고 이런 다양한 신체적인 반응들이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도록 만든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론들이 있어요. 그게 이 감정에 대한 이론에서 초창기에 나왔던 이론인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주요 이론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론에 따르면 몸이 먼저인 거죠. 마음보다. 그래서 몸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거에 대해서 그게 아닌 것 같아. 마음이 먼저고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마음이 힘들면 몸도 힘들어지는 거고 마음이 행복하고 즐거우면 몸도 편안해지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따르면 또 마음이 먼저예요. 이게 이 중에 어떤 거 하나가 딱 맞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긴 하지만 둘 다 맞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이 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그리고 그 몸이 건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몸을 어떻게 돌보고 치유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단층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좀 이렇게 이미지가 사실 그대로의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현미경 사진처럼 그렇게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우리가 어떤 화산지대나 아니면 화산 폭발이 있었던 지역에서 그 단면이, 땅의 단면이 보이는 절벽 같은 데 가면은 이런 지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제주도 지역 가면은 이런 지층을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거는 학교 다닐 때 지구과학 시간에 교과서 보면은 이런 그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 단층들을 보면은 어떤 시대, 지구의 어떤 시대에는 기온이 온난했구나. 어떤 시대에는 빙하기였구나. 어떤 시대에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구나. 그런 흔적들을 이 지구의 단층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단층 사이사이에 그 당시에 살았던 생물들의 그런 뼈가 화석이 돼서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 몇 억 년 전에는 이런 동식물들이 지구에 주로 살고 있었구나. 몇백 년 전에는 이런 동식물들이 주를 이루었구나. 그런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단층만 보면은 지구의 역사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도 이와 같을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 개인의 인생사는 어디에 흔적을 남기게 될까요? 이 지구의 역사를 보여주는 단층이요. 이거 우리 개개인에게는 이 단층에 해당되는 게 무엇일까요? 이 질문 제가 너무 당연한 질문을 드리는 것 같기도 해요. 금세 눈치채셨죠? 개인의 인생사는 지구의 역사를 이 지구의 단층, 땅의 단층이 보여주듯이 개인의 인생사는 바로 우리의 몸에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단순히 내가 예전에 어디가 아팠어, 어디가 안 좋았어. 이거 예전에 어디 가서 뭐 하다가 내가 사고가 나서 수술한 자국이야. 여기 뼈가 부러져가지고 그때 이게 잘못 붙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흔적들도 물론 여기에 포함이 되지만요. 그건 말고요. 내가 그때 몇 년 전에 엄청나게 큰 트라우마를 겪었어. 근데 그게 나의 몸에, 나의 뱃속에 어디에, 나의 뭐 팔을, 오른쪽 팔에 혹은 왼쪽 다리에 그 흔적이 남아있어. 이런 이야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곳곳에는요, 우리가 살면서 겪어온 다양한 감정들이요, 다양한 경험들이요, 다양한 상처, 트라우마, 또 그런 부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충만했던 감정, 즐거웠던 감정들, 그런 것들도 이렇게 단층의 지구의 역사로 차곡차곡 쌓여져서 흔적을 남기는 것처럼 우리 몸 곳곳에 그런 감정의 흔적들, 우리 개인의 인생사에서 감정의 흔적들이 바로 우리 몸 곳곳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런 마음의 몸의 단층이요. 몸의 단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몸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알아채고 몸의 말에 귀 기울이고요. 그리고 그 말을 수용해주고 거기에서 우리가 치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 나가는 것. 그게 바로 바디마인드 아로마 세라피입니다. 이 바디마인드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형적인 행동 패턴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성격은 몸의 형태와 움직임으로도 나타난다. 우리가 사람마다 성격이 있죠. 그리고 한 사람의 성격은요,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고 하죠. 그래서, 뭐는 바꿔도 사람은 바꿨을 수 없다?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 그런, 속담 같은 우스갯말도 있잖아요. 우리는 저마다 그런 고유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 성격에 따라서 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같은 상황에서도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떠냐, 성격이 어떠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인생에서 매 순간마다의 그런 선택들이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나고 저마다의 선택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개개인들의 고유한 인생사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긴장된 근육의 총합이요.
우리가 어떤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누군가는 화들짝 놀라고 버들버들 떨 수도 있고요. 부들부들 떨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이 깜짝 놀랐잖아. 별것도 아닌데 하면서 금세 마음을 놓고 편안하게 이완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이건 말고도 다양하게 사람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일상의 장면들, 일상의 순간들은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작은 거 하나에도 금방 긴장하고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뭔가에 화들짝 놀라서 정말 귀신을 본 것처럼 화들짝 놀랐을 때요, 여러분 자세가 어떻게 움츠러드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근데 그게 반복되면은 우리 몸의 형태의 근육이 바로 그 모양새대로 굳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긴장된 근육의 총합이거든요. 이게 게슈탈트로 보인대요. 게슈탈트는요, 뭔가 완성되지 않은 미완의 상태도요, 그게 다 완성이 된 것처럼 보게 되는 인간의 심리적인 특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을요, 완전히 동그랗게 딱 닫힌 원으로 그리지 않고 어느 한 군데 이게 끝이 연결되지 않고 그리다 말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걸 얼핏 보면은 원이구나 하면서 이거 완벽하게 끝까지 다 그려진 원, 끝이 닿아서 막힌 원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무언가, 우리 인간이 가진 뇌의 특성, 그리고 그 뇌의 특성으로 인해서 발현되는 그 심리적인 특성이요. 미완성인 채 그대로 기억에 남겨두지 않고 그 어떻게든 완성된 형태로 우리가 인식하게끔 그리고 기억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 그렇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패턴들이 근육과 우리 몸의 인대나 근막이나 이런 곳에 계속해서 축적이 되면서 그 형태가 하나의 굳어진 틀로서 완전하게 하나의 굳어진 틀로서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기체의 신체 표현, 바디 익스프레션을 구성하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정신적인 수준에서 성격으로 여겨지는 전형적인 감정 표현이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엇에 대해서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반응하는 거 말고요. 습관적인 말, 습관적인 행동 말고 우리의 감정도 어떤 습관적인 그런 반응들로서 나오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전형적인 감정 표현이 신체적 수준에서는 신체 표현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몸으로 어떻게 움직여서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몸이 그 형태로 굳어지는 거. 예를 들면 나는 오른손잡이야. 그래서 오른손으로 맨날 무언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오른쪽 팔은 발달이 되는데 왼쪽 팔은 덜 발달이 됐어요. 오른쪽 팔, 왼쪽 팔이 짝짝이 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런 행동적인 습관, 행동적인 특성에서만 이런 신체 표현이 굳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 있죠. 아, 나 저 사람 보기 싫은데 또 있네? 하면서 짜증이 올라오는 그런 반응이라던가 아니면 아, 나 정말 이런 상황 딱 질색이야 하면서 뭔가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그런 반응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이요.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해서 되게 즉흥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 있죠. 충동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이 그런 감정적인 반응들, 감정 표현들이 반복됐을 때도요. 그게 우리 몸의 어떤 형태로서 그 틀이 굳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지점이 몸과 마음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부분, 우리의 몸을 통해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몸에 새겨진 어떤 즐거운 행복한 경험보다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다양한 신체적인 상태나 마음의 상태들이 우리가 해소해야 되는 주요 그런 이슈들이죠. 주요 문제들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들여다 볼게요. 어떤 살면서 신체적인 외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외상은 트라우마라는 영어 단어를 외상으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신체적인 외상이라고 하면 실제로 뭐 어떤 교통사고가 나거나 넘어졌는데 뼈가 부러졌거나 아니면 뭐 그게 아니더라 어떤 질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온팡 정말 너무
제대로 알았던 그런 적이 있거나 이런 다양한 것들이 신체적 외상에 속하겠죠. 근데 그런 신체적 외상뿐만 아니라 정서적 외상, 정서적 트라우마요. 이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감정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면 심하게 상처를 입었어요. 아주 폭력적인 그런 순간에 노출이 되어서 그게 나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이런 것들이 정서적 외상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물론 아주 커다란 그런 사건, 사고만 여기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뭐 저런 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하지? 이해할 수가 없네? 이런 것이더라도요. 개인에게는 그게 정말 그 무엇보다도 커다란 상처, 커다란 트라우마, 네, 커다란 외상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체적 정서적 외상이라는 건요.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신체적 정서적 외상인 거예요. 네. 이런 신체적 정서적 외상을 입게 되면 트라우마를 입게 되면요.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 개개인들이 가진 그 성향들 있죠? 저마다의 고유한 성향, 성격들이 어떤 특정 반응이나 패턴을 만들어내게 되죠. 어떤 동작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거나 어떤 말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표정이 나도 모르게 계속 지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감정적인 반응이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요.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딱 그 순간에 근육이랑 근막 조직을 경직시킨대요. 딱딱하게 이렇게 확 수축해서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은요. 균형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어떻게든 이걸 재빨리 균형 상태로 회복하려고 하는 힘을 우리 몸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체적 정서적 외상으로 우리 몸이 갑자기 근육과 근막 조직이 확 수축하면서 경직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 몸이 하는 일은 이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완을 시켜주는 작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이 돼요. 오랜 시간 지속이 돼요? 아니면 반복이 돼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근육과 근막 조직 경직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수축했다가도 다시 이완해주고 수축했다가도 이완해주고 하다가 이게 어느 한계 지점에 이르게 되면은 더 이상 수축한 상태에서 이완이 잘 안 되게 되는 그런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신체 정렬과 유연성의 불균형이 초래돼요. 신체 정렬은 그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딱 똑바로 서면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요. 우리 몸의 좌우 대칭이 균형이 잘 맞춰지는가? 내 고개가 너무 앞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가? 내 어깨가 앞으로 굽어 있나? 뒤로 젖혀져 있나? 한쪽이 내려가 있나? 뭐 이런 것들이요. 앞뒤로 틀어져 있나? 그리고 이 신체 정렬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골반이 얼마나 올바르게 딱 위치해 있는가? 골반이 혹시 틀어져 있지는 않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골반이 심하게 틀어지면요. 다리 길이가 짝짝이가 되는 거 혹시 아세요? 제가 예전에 다리 길이가 짝짝이라는 걸 처음 발견했던 적이 있거든요. 카이로프랙틱 하는 분이 제가 계속 요통이 되게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봐주겠다고 해서 누워보라고 했는데 다리 길이가 짝짝이에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 다리 길이가 짝짝이인 줄이요. 네, 근데 이게 카이로프랙틱으로 골반을 고정시켜 주니까 틀어진 골반을 잡아주니까요. 짝짝이었던 다리 길이가 다시 똑같아진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그 순간에는 다리 길이가 똑같아졌는데요. 또 하루를 지난 다음에 그때가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몇 박 며칠로 해외여행을 갔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에 또 봐주겠다고 했는데 다리가 또 짝짝이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나의 성향이나 성격에 따라서 계속해서 나의 몸과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패턴대로 내가 익숙해진 패턴대로 움직이면서 근육과 근막 조직이 경직되던 그 패턴대로 또 계속해서 경직이 되니까 신체 정렬도 다시 본래 그 삐뚤어졌던 정렬로 되돌아가 버린 거죠. 네. 근데 이것도요, 계속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이 균형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활동을 하지 않으면요, 금세 다시 불균형 상태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불균형 상태가 되어 있는지조차 모른 채로 계속 살아가게 된다면요. 이 불균형 상태는 점점 더 단단하게 굳어지겠죠. 그리고 그 불균형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어떤 틀로서 굳어진 거죠. 그 형태대로 굳어지게 돼요. 우리 몸의 패턴이요. 그래서 이 굳어진 패턴 안에서 반응도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깨가 앞으로 굽어 있는 상태에서요. 내가 그걸 알아차리고 의식적으로 이 어깨를 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해요. 예, 그런 뭔가 처치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의식적으로 이 굽어진 어깨를 계속 펴주려고 하는 게 필요한데 그 상태 내가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굽어서 꾸부정하게 있는지조차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나의 모든 반응은 이렇게 어깨가 굽어지게 되면은 가슴의 공간도 좁아지고 그리고 횡격막의 압력 때문에 복부에도 그 압력이 증가하게 돼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 복부나 가슴의 바디 마인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건데요. 그러면요, 이렇게 압력이 증가하고 또 그 공간이 좁아진 이 몸 안에서요. 감정의 반응도 그 틀 안에서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틀을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내 몸의 이 굽어진 몸의 그 틀 속에 나의 감정도 갇혀버리게 돼요. 신체적 범위에서 감정 패턴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전에 내 몸이 그렇게 굳어지기 전에는요. 좀 더 이렇게 가슴도 펴지고 그러면서 복부의 압력도 그렇게 세지 않고 복부가 압박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편안한 상태에서 감정이 편안하게 만들어지고 표출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몸이 꾸부중해지면서 복부의 압력이 점점 세지니까 내가 감정을 뭔가 표출하고 싶어도 그게 계속 압력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거 말하면 안 되겠네.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느끼면 안 되는데 이런 나도 모르는 감정 패턴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패턴 속에 내가 딱 묶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요, 이전에 경험했던 그런 신체적, 정서적 외상과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그때의 나의 감정적 반응은 이전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반응들을 더 세게 내보이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신체적 정서적 외상 트라우마가 예전에는 한 10만큼 느껴졌던 것들이 이런 상태 내가 어떤 신체 정렬과 유연성이 불균형이 초래되고 어떤 이런 불균형한 상태로 딱 굳어져 버린 내 몸 안에서 감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 감정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조차도 좁아진 그 상태에서 똑같은 정도의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이번에는 그 트라우마가 나에게 준 충격이 10이 아니라 100 정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 순환의 고리는요, 어떻게 해요? 점점점 나를 더 커다란 상처와 더 커다란 고통 속으로 몰고 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어 버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고리의 어떤 부분에서든지 먼저 중단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나 처치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어디에서 내가 무엇부터 중단해야 할지,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야 할지, 그거를 알 수 있는 힌트를 주는 게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힌트를 찾기 위해서 우리 몸의 마음, 몸이 하는 말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바디 마인드입니다. 네, 지금 앞에서 말했던 거 있죠. 어떤 상처, 트라우마 속에 내 몸이 특정 패턴으로 굳어져 버렸을 때요. 마치 우리가 이런 감옥 속에, 철창 속에 갇혀서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말고는 이 바깥으로 나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못 해버리게 되는 상태, 그 상태가 되는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요,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번역을 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체는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감정을 중심으로 형태와 움직임의 패턴을 형성하고
그 감정은 습관이 되어서 신체 조직 자체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예, 바로 이 말에 대한 설명이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바디 마인드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이 바디 마인드를 살펴볼 때요, 우리 몸을 통으로 살펴보기보다는, 물론, 기본 대전제는요, 우리가 몸을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살펴볼 거예요. 하지만 이 세분화해서 살펴보는 게 각각이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작동하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살펴보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통으로 살펴보기에는 너무나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신체 영역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각각의 신체 영역의 이 몸의 마음, 몸이 하는 말들은요, 서로 다른 영역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영역을 크게 지금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예, 이렇게 이쪽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상체와 하체요. 네, 가로로 인치 단면 딱 잘라서 상체와 하체로 구분을 하고요. 네, 우리 몸이요, 앞면과 등이 있는 뒷면으로 또 구분을 하죠. 네, 이 기준선을 통해서 또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머리하고 몸통으로 구분을 하기도 해요. 네, 우리가 머리를 또 특별하게 취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하고 머리가 아닌 다른 몸의 부위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토르소라고 하죠. 몸통 부분이랑 사지를 또 분류해서 구분해서 보기도 해요. 그래서 바디마인드 이 아로마 세라피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몸의 영역들도요, 기본적으로 이 신체 영역 구분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럼 일단요, 우리가 몸의 각각의 부분들을 나누어서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요,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의 몸, 나의 몸의 불협화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되게 간단한 활동이거든요. 몸에 저장된 좋은 경험, 나쁜 경험 스케치인데요. 여러분의 그 몸의 바디 실루엣 있죠? 지금 그 실루엣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제가 여기 예시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몸의 실루엣을 A4 용지나 아니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노트나 빈 종이에다가 한번 그려보세요. 근데 이거를 두 개로 그리는 거예요. 앞면과 뒷면 두 개로 그리세요. 지금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요. 앞면과 뒷면이요. 그리고 이 머리 헤어스타일은요, 뭐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면과 뒷면의 실루엣을 그려놓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색연필이나 물감, 크레파스 이런 거 색칠할 수 있는 필기도구가 필요하거든요. 색칠할 수 있는 필기도구를 가지고요. 일단 나의 나쁜 경험, 내가 기억하기 싫은 그 안 좋은 경험은 어떤 색깔로 칠할까? 일단 색깔을 하나 선택해 보세요. 여기 색깔은 정해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칠하고 싶은 그 색깔. 오늘따라 나는 내가 좀 안 좋았던 경험들, 다시 기억하기 싫은 것들, 떠올리기 싫은 것, 나쁜 경험들은 이 색깔인 것 같아. 그런 색깔을 하나 고르세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앞면과 뒷면의 몸의 실루엣 있죠. 거기다가 나의 나쁜 기억들, 나쁜 경험들, 지금 떠오르는 나쁜 경험들을 하나씩 내가 떠올릴 수 있는 한 생생하게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경험이 내 몸에 어느 부분에 이 나쁜 경험을 칠하면 좋을까? 이거는 어떤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느낌 가는 대로 칠하시면 돼요. 나 그거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그러면 나는 이 경험 있지. 이거 내가 기억하기 싫은 이 나쁜 경험은 머리인 것 같아. 머리에 남아있는 것 같아. 하면 머리에다가 내가 나쁜 경험에 선택한 색깔이, 예를 들면 뭐 회색을 선택했다고 할까요? 그러면 그 회색 색연필로 머리 부분을 색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그때 그 일만 떠올리면은
정말 속이 쓰린 것 같아 하면은 명치 부분을 그 색깔로 칠해도 돼요. 네. 그리고 난 그 생각을 하면 내 주먹이 불끈 쥐어져 하면은 이 손 부분을 칠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몸에 나의 예전에 나쁜 경험들, 나쁜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몸의 어떤 부분에 그 기억이 저장되어 있을까? 그걸 내 몸의 반응을 살피면서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내가 선택한 그 색깔로 칠하는 거예요. 앞면, 뒷면 어디든 있을 수 있잖아요. 나 그놈만 생각하면 등이 쑤시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은 난 이상하게 종아리가 땡겨.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다양한 몸의 반응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말도 안 돼. 여기가 왜 아파? 여기가 왜 쑤셔? 여기가 왜 불편해서? 이런 판단은 내려놓고 그냥 몸에서 느껴지는 그대로 그거를 색칠을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옆에다가 막 깨알같이 그 필기를 하거나 메모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떠오르는 나쁜 경험들이 있을 때 내 몸에 반응이 느껴지는 거, 불편감이 느껴지거나 뭔가 그거는 내가 그 기억을 떠올리니까 여기 색칠하고 싶어. 왠지 여기 색칠하고 싶어. 이런 부분들에 색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실루엣을 하나 더 그려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나쁜 경험 말고 내가 너무 좋았던 기억 있죠. 되게 행복했던 순간. 정말 나 다시 한번 그런 순간이 왔으면 좋겠어. 진짜 좋았는데. 이런 좋은 경험들 있죠. 그때 너무 감사했었어. 이런 경험들도 있고요. 그런 좋은 경험들을 떠올리면은, 그 경험을 어떤 색깔로 표현할 수 있을까? 또 거기서 떠오르는 색깔을 하나 정해보세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똑같이 여러분의 몸의 앞면과 뒷면 실루엣이 있는 실루엣을 여러분이 그렸잖아요. 거기다가 그 좋은 경험을 떠올릴 때, 이 경험은 나의 몸에 어디에 거의 간직되어 있겠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 부분을 또 색칠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떤 색으로요?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지는 색깔로요. 네, 그 색깔로 그 부분을 칠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어떤 부분은요, 좋은 경험일 때도 몸의 그 부분을 칠했는데, 나쁜 경험일 때도 또 똑같은 부분을 칠해지는,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좋은 경험은 어느 한쪽에, 몸의 한쪽에 몰려있고, 나쁜 경험도 또 어느 한쪽에 다 뭉쳐져 있거나,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각각의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이 여러분들이 지금 색칠하신 이 스케치가 여러분들의 바디 마인드를 탐색하는 하나의 지도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클래스를 다 들으실 때까지는요, 그 그림이요. 좋은 경험 스케치, 나쁜 경험 스케치. 이거를 항상 펼쳐 놓으시고요.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바디 마인드 영역 이런 감정들을 담고 있는 곳이구나. 이런 말을 하는 몸의 영역이구나.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시면서 그런데 나는 바로 그 부위에 어떤 좋은 경험 색칠을 했었네. 나쁜 경험 색칠을 했었네. 그걸 같이 매칭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어떤 한 지식으로서 가지고 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경험으로서 그런 삶의 경험, 나의 직접적인 체험이 어떤 암과 연결되는 거, 그게 바로 지혜잖아요.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인사이트, 여러분의 통찰로서 이 클래스의 내용을 가지고 가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이거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이 클래스 들으신 다음에 혹은 여기서 잠깐 일시정지 하고요. 바로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략적으로 나눴잖아요. 몸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요.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과 왼쪽이에요. 몸의 오른쪽과 왼쪽은요, 이게 좌뇌와 우뇌의 특성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몸의 오른쪽은요, 좌뇌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몸의 왼쪽은 우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몸의 이게 비대칭 정도, 균형 깨진 정도를 볼 때도요. 오른쪽이 유독 발달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왼쪽이 또 유독 발달된 사람이 있죠. 그리고 뭐 기능상으로도요. 우리가 가장 일상에서 많이 접하는 게 어떤 사람은 오른손잡이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왼손잡이고 어떤 사람은 또 양손잡이인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각각 오른쪽이 발달했다면
이거는 좌뇌의 발달과 연결이 되는 거고요. 좌뇌 기능이 우세한 것과 연결이 되는 거고, 그다음 왼쪽이 발달해 있다면 우뇌의 기능이 우세한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쪽이 좌뇌를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보면 막 숫자가 나오고 수학 기호가 나오고 막 이런 뭔가 칸칸이 딱딱 이렇게 정렬된 틀 같은 게 나오고 하죠. 그래서 좌뇌는요,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에 특화된 뇌죠. 그 다음에 여기 우뇌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 지금 혹시 눈치채셨나요? 여기가 우뇌고 여기가 좌뇌예요. 그래서 우뇌의 영향을 받는 몸의 왼쪽 부분이 이쪽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좌뇌의 영향을 받는 몸의 오른쪽 부분이 여기에 반대편, 몸은 반대니까 뇌하고 몸은 서로 반대 크로스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이런 뇌 기능이 우세한 사람은 오른쪽, 몸의 오른쪽이 기능이 더 발달하거나 오른쪽이 더 발달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오른손잡이인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우뇌 같은 경우는요. 왼쪽 뇌가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다 잘라가지고 그걸 분석하고 파헤치고 그래서 인과관계를 따져서 새롭게 연결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라면요. 어떤 법칙들을 만들어내는 부분이라면 오른쪽은 그런 세부적인 것에서 한 발 물러나서 전체를 조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큰 틀에서 봤을 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전체 어떤 패턴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지? 그걸 파악하는 게 우뇌, 오른쪽 뇌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전체 숲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시야가 바로 이 우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인 거죠. 예, 우뇌에 특화된 그런 기능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작고 세부적인 부분을 파고 들어가는 거 말고 전체적인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요. 무언가 우리가 그 패턴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과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운에는요, 어떤 창조성, 창의력, 예술적인 감각, 감성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운해가 발달한 사람은요, 이 몸하고 뇌는 크로스니까 몸의 왼쪽 영역이 더 발달이 되는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왼손잡이인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운해가 발달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몸을 봤을 때도요, 우리가 정말 오른쪽 왼쪽이 딱 대칭인 것 같지만 사람마다 다 조금씩의 그 비대칭이 존재하는데 그런 비대칭에서 왼쪽에 몸의 왼쪽 부분이 더 발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눈의 크기도요, 오른쪽 왼쪽 다르잖아요. 여러분 어느 쪽 눈이 더 크세요? 손도요, 오른쪽 왼쪽 손 달라요. 크기가 좀 다르거든요. 어느 쪽, 오른쪽 왼쪽 중에 어떤 손이 더 크세요? 저는요,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발이요. 왜 살면서 그걸 몰랐을까 싶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오른쪽 발, 왼쪽 발 크기를 대보고 싶어졌어요. 당연히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딱 대보니까요. 너무나 눈에 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줄자를 가지고 재봤어요. 그랬더니 오른쪽 발은 225mm고요. 왼쪽 발은 220mm인 거예요. 5mm가 작아요. 왼쪽 발이요. 네, 실제로 그럼 이 발로만 봤을 때는 지금 네, 이 강의를 하고 이 클래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라는 사람은 왼쪽 발이 더 작아? 그러면은 오른쪽 발이 더 크면은 오른쪽 발하고 크로스. 네, 좌뇌가 더 우세한 사람인가? 좌뇌를 더 많이 쓰면 살아온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요. 좌뇌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좌뇌랑 연결되는 오른쪽 몸으로 영양분이 제대로 반대죠. 못해서? 아니요. 저도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오른쪽 발이 더 크니까 오른쪽 발이
오른쪽이 더 영양분을 더 쑥쑥 흡수한 거죠. 그거는 영양 성분을 쑥쑥 흡수하는데 방해되는 게 없었다는 거. 네, 그럼 크로스로 연결된 오른쪽과 크로스로 연결된 좌뇌 부분이요. 좌뇌 부분을 그렇게 많이 안 써서 우리 오른쪽 몸이 충분히 영양분을 다 쑥쑥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오른쪽 팔이 더 커진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저는 좌뇌가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고 우뇌를 더 우세하게 써왔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네. 어느 게 더 맞는지는 예, 이거는 단순하게 이렇게만 봐서는 알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몸의 오른쪽, 왼쪽을 나눠서 볼 때 보통 이렇게 뇌와 몸을 서로 크로스로 해가지고 왼쪽의 몸의 기능, 몸이 더 발달된 사람과 우뇌의 기능을 연결시키고요. 그리고 오른쪽 몸의 기능, 그리고 몸이 발달된 사람과 좌뇌의 기능을 서로 연결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몸을 이렇게 딱 가로로 잘라가지고 상체하고 하체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 상체 하체의 특성은요. 상체와 하체에 무엇이 있는가? 그거를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먼저 상체를 보면요. 여기 보고 냄새 맡고 말하고 듣고 호흡하고 생각하고 표현하기라고 되어 있죠. 상체에서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서 지금 이 기능으로 말하는 거 얼굴이죠. 얼굴. 얼굴에 있는 눈, 코, 입, 귀, 그리고 표현하는 거, 손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손과 팔. 이런 부분들이 다 상체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감을 느낄 수 있는 감각기관도 다 상체에 있고, 뭔가 내가, 내 생각하는 뇌도 상체에 있죠. 그리고 생각한 거를 말로써 표현하는 입도, 예, 목도 상체에 있어요. 그리고 이 말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글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다양한 손짓 같은 이런 바디 랭귀지로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체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체는 어떤 외적인 표현이나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하고 어떤 포부를 가지고, 그러니까 외적인 표현이라는 것과 이 포부, 사회와는 서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얼굴 같은 경우 보면은, 그리고 내가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을 말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하고, 네, 어떤 예술적인 행위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요, 나와 나의 바깥 세상, 나와 이 사회를 연결하는 행위가 되잖아요. 이 사회에, 이 세상에 내가 여기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주장하는 건 이런 거예요. 라고 표출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상체가 포부, 사회화 이런 부분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우리 몸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손이라고 하죠. 인간만큼 정교하게 손을 쓸 수 있는 동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정교하게 손을 쓰는 것과 뇌하고는 아주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문클루스라는 그 가상의 인간 그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우리 뇌에 그 어떤 부분이 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뇌세포의 어떤 부분, 얼마만큼의 뇌세포들이 우리 몸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그린 그림을 보면요, 뇌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손이거든요. 그만큼 인간의 그 지능, 인간이 인간답게 될 수 있는 그런 고도의 어떤 지능과 기능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는 건 바로 이 손 때문인데요. 근데 이 중요한 손도 상체에 속해 있죠. 그래서 조작이라는 건요, 뭔가 우리가 조작한다 할 땐 좀 부정적인 어감이 있는데,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서 조작이라기보다는 손으로 무언가 만들고 창조한다는 긍정적인 의미의 조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체는요, 몸을 반으로 뚝 잘랐을 때 하체에 뭐 있죠? 발하고 다리 있죠. 대표적으로 엉덩이랑 발, 다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발과 다리로 뭐 하죠? 움직이잖아요. 걷고 뛰고 이동하죠. 그리고 우리가 네, 흔들리지 않고 딱 균형 잡힌 상태로 무게중심을 딱 잡고서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죠. 균형을 잡고, 그리고 우리 몸 전체 딱 지지해줘요. 안정적으로. 그리고 어떤 동작을 할 때도요, 하체가 부실해서 이렇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은 그 동작 자체도 되게 불안정해지겠죠. 이런 것들을 딱 잡아주는 게 하체의 역할인데요. 바로 그런 하체의 역할이 어떤 심리적인 특성하고도 연결이 되어서요, 하체는 우리의 어떤 물리적인 기반, 안정적으로 우리가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집,
그리고 먹는 거, 옷 입는 거, 직업, 뭐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 기반도 여기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가정이나 사생활형, 상체는요, 사회화, 사회로 표현하는 어떤 외적인 부분, 그 공적인 영역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면 하체는 그 상대적으로 나의 사적인 영역, 사생활과 연결이 되는 신체 부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밖에서 막 정말 전투 같은 그런 하루를 보내고 왔어도 집에 오면 편안하게 쉴 수 있잖아요. 가족들끼리 서로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면서 그 따뜻함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이완될 수가 있죠. 물론 모든 가족이 그런 것 같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정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체는 바로 그런 가정의 모습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고 정성적인 뿌리가 되어주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몸이 앞면과 뒷면 있죠. 우리 그 색칠하는 것도 앞면과 뒷면으로 색칠을 했잖아요. 앞면은요, 우리가 거울이 있어도 뒷면이 잘 안 보이죠. 거울 두 개 이렇게 딱 겹쳐서 보면서 뒤에 확인하면 겨우겨우 뒷면 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누군가 내 뒷모습을 사진을 찍어줘서 그 사진으로 볼 수 있거나 그렇죠.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의 뒷모습을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의 앞모습은 어때요? 수시로 확인을 하고 거울을 보고 옷 매무새를 다듬고 머리를 매만지고 하면서 우리의 앞면은 우리가 수시로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앞면은요, 사람의 앞면은 의식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심리적인 측면에서요. 사람의 뒷면은 무의식적인 측면, 사적인 측면하고 연결이 되어 있대요.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어떤 진한 감정이 느껴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물론 이렇게 나와 이별하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가 일기도 하고 그런 미련이 남고 집착이 되는 그런 감정이 느껴졌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 앞면과 뒷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요, 제가 이제 대학생 때 봤던 아빠의 뒷모습이 떠올랐어요. 어,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난 독립해서 자취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부모님은 저희 집이 수원이고 또 학교가 서울인데 저희 집에서 이 학교까지 버스로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독립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 예,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반대하셨는데 제가 기어코 독립을 하겠다고 해서 자취방을 얻어서 나갔는데 그날요, 엄마랑 아빠가 이제 짐을 옮겨주면서 가는데요. 이상하게 엄마의 뒷모습에선 별 감흥이 없었는데, 아빠의 뒷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나한테 아빠는 정말 커다란 존재인 줄만 알았는데, 그날따라 아빠의 뒷모습이, 우리 아빠 뒷모습이 저렇게 작았어? 그게 느껴졌었거든요. 네. 무언가 그 속에서 아빠가 저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들을 안면에서 계속 보여주려고 애를 썼다면 그 뒷모습에서는요, 음, 우리가 꽁꽁 감춰뒀던 모습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습들이 우리도 모르게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머리와 몸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머리는요, 우리가 목 윗부분이요. 여기 보면 뇌도 있지만, 머리통도 있지만, 얼굴도 달려있죠, 여기. 근데 이거는요,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도요, 여러분 누구 만나면 제일 먼저, 어디 보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어디예요? 물론 신체 부위가 아주 특출난 사람들은 그 신체 부위가 딱 기억이 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그 사람의 얼굴 기억하지 않나요? 네, 얼굴로서 사람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머리와 얼굴은 사회적인 측면, 그리고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하고 연결이 되는 대표적인 우리 몸의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과 비교해 봤을 때 몸은 우리가 맨몸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가족들 말고는 나의 맨몸을 볼 일이 없잖아요.
목욕탕 가면 볼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목욕탕 가서도요. 목욕탕에서 다른 사람 벗은 몸을 빤하게 쳐다보면은 그 이상한 사람 아닌가요? 네. 그래서 몸은요. 우리가 뭐 옷이라는 걸로 항상 가리고 있죠. 그리고 나의 맨몸으로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걸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옷을 입느냐, 네, 어떻게 치장을 하느냐로 나를 보여주면서 그 안에 나의 몸은 옷으로 감싸게 되죠. 그래서 몸은 상대적으로 사적인 측면이 되는 거고요. 덜 의식화된 측면이에요. 의식화된 측면들, 내가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들은 나의 옷차림으로써 나의 어떤 스타일로서 보여주게 되지만 그 안에 나의 몸은요. 네, 나의 몸은 어떤 덜 의식화된 측면이니까 무의식적인 측면으로서 남아있게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몸을 나눌 때 몸통, 토르소하고 팔다리, 사지로 나눈다고 했죠. 몸통은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뒤에서 이제 뒤에 클래스에서 골반, 배, 가슴 부분에 되게 중요한 그런 감정적인 어떤 기능들, 그리고 감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기전들이 중요하게 작동을 하게 되는데 바로 몸통에 있는 게 그거죠. 골반, 배, 가슴이요. 그래서 이 몸통은 자아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자기 이해, 자기 이해는 뭘까요?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내가 미처 몰랐던 나의 어떤 부분을 수용하는 정도,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이해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보호요. 네. 우리는 누구나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충동이 존재하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 몸통하고 관련이 있어요. 또 사실 팔다리도 물론 다치면 안 되지만 그래도 팔다리가 어디가 부러지고 절단되고 해도 우린 살아갈 수 있지만 몸통에 치명타를 입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도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자기 보호라는 그런 본능이 이 몸통이랑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사지, 팔다리로 여러분 뭐 하세요? 이동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이동하고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이 손과 팔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생산을 하고, 네,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지, 이 팔다리는요, 초점이 존재하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나의 영역을 확보를 하고요. 그 안에서 무언가 물질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내고, 이거는 팔다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초점이 존재하기. 그래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접촉하고 조작하고 소통함으로써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우리 자신의 일부가 바로 우리의 팔다리, 사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크게 봤을 때 우리 몸을 나누는 기준에 따라서 연결이 되는 우리 몸의 기능, 그리고 그것과 연결된 심리적 특성들이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몸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발현이 되게 돼요. 구체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네, 바디마인드 클래스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인트로 부분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클래스는 바디마인드 아로마 세라피 전체 클래스의 오리엔테이션 클래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 이, 이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네, 캔의 바디마인드 이 책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갑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에다가 이제 우리 몸의 각각의 부분들은요, 또 다양한 문화적, 심리적 상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중요한 문화적, 심리적 상징이 내포된 몸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는요, 어떤 상징들이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함께 살펴볼 거예요. 특히 이 몸의 어떤 부분과 관련된 이런 심리적인 상징들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 우리 자신의 무의식의 역동을 알아채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 아로마 세라피로서 그러면은 이 몸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수용하고 보듬고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 부분까지 같이 연결을 해서 이 하나의 클래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지금 이 오리엔테이션 클래스를 제외하고 총 7개의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각각의 영역의 바디 마인드를 살펴보는 그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발과 다리의 바디 마인드, 그리고 발과 다리와 관련된 어떤 문화적 심리적인 상징과 아로마 세라피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골반, 세 번째 시간에는 배와 허리, 네 번째 시간에는 가슴, 다섯 번째 시간에는 어깨와 팔, 여섯 번째 시간에는 목과 목구멍, 턱,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 시간에 얼굴과 머리의 바디 마인드, 그리고 문화적 심리적인 상징,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로마 세라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 마인드 책에 보면요. 이런 각각의 몸의 부분, 그러니까 신체 부분의 바디 마인드에다가 여기 각각의 부분과 해당되는 차크라, 7차크라에 대한 것도 같이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크라에 대한 부분들, 각각의 영역과 연결된 차크라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네, 많은 기대 가지고 함께 즐겁게 이 바디 마인드 전체 8개 클래스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